당신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인류가 도달했던 가장 먼 곳, 바로 40만 5천 킬로미터 지점으로 향할 것입니다. 지난 53년간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해낼 것입니다. 하지만 달에 착륙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탐사 임무가 아닌 생존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험대에 오른 가장 중요한 부품은 지난번 비행에서 실패했습니다. 4명의 우주 비행사를 보호하는 바로 그 열 차폐막이 이전의 무인 임무에서 벽돌만한 크기의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며 손상되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기권 재진입 시 발생할 섭씨, 3000도의 온도는 불가능한 도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마음에 걸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왜 날아가야만 하는가? 만약 당신도 이 치명적인 역설의 답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이 10일간의 임무에서 무엇이 걸려 있는지 직접 보게 될 테니까요. 시작합니다. 수년간 우리는 우주의 심연을 버려진 기억처럼 여겼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성취였습니다. 하지만 마치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 같았습니다. 마치 더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53년, 꼬박 45년에 걸친 침묵이었습니다. 1972년 이후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폴로 임무는 끝났습니다. 달 여행은 낡은 사진 속에 남은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모든 것이 바뀝니다. 오늘 밤 그 침묵은 산산이 조각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시험 비행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류 우주 시대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모든 세부 사항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각각의 부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임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인테그리티 캡슐에 네 좌석에 앉은 바로 그 사람들을 말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 각자는 최초의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각자 이전에 누구도 해보지 못했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임무는 단순한 시험 비행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사령관입니다. 이름은 리드 와이즈먼. 와이즈먼은 50세입니다. 미합 중국 해군에서 27년을 보냈습니다. F-14 톰캣과 F-18 슈퍼호넷 같은 전투기를 조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이야기는 이것이 아닙니다. 나사가 3,500명의 후보 중에서 그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2014년 그는 국제우주정거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165일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정의하는 것은 이 임무를 준비하며 겪었던 일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를 암으로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우주비행사단의 단장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주비행사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직책을 내려놓았습니다. 달에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비행 자격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조종사는 빅터 글로버입니다. 그는 49세이며 자기 세대에서 가장 뛰어난 전투기 조종사 중 한 명입니다. 40종의 다른 항공기로 3,000시간 이상 비행했습니다. 항공모함에 400번이나 착륙했고 24번의 전투 임무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빅터 글로버는 지구 적외도 너머를 여행하는 최초의 흑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아폴로 임무, 즉 달에 착륙했거나 착륙하지 못했던 모든 임무는 오직 백인 남성들로만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53년 만에 이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글로버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길 스콧 헤론의 달 위의 백인이라는 노래를 듣습니다.
이 노래는 1970년 정부가 달에 가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을 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받지 못했던 흑인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글로버는 그 긴장감을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 이 노래를 듣습니다. 이 순간이 특정인들만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속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임무 전문가 일은 크리스티나 코크입니다. 46세의 전기공학자이자 물리학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실험실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사에 합류하기 전 수년을 남극에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남극의 아문센 스콧 기지에서 꼬박 겨울 한철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소방 및 구조팀의 일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힘든 환경을 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2019년 3월 우주정거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무려 328일 동안 우주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여성이 세운 최장기 연속 우주 비행 기록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는 더 위대한 일을 해낼 것입니다. 크리스티나 코크는 역사상 지구 적외도 너머로 나아가는 최초의 여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초의 유인 우주 비행은 1961년이었습니다. 발렌티나 테레시코바는 1963년에 우주로 간 최초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60년이 넘는 우주 역사상 어떤 여성도 400km 고도의 우주정거장 너머로 나아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밤 이 또한 바뀝니다. 승무원의 네 번째 멤버는 제러미 헨슨입니다. 그 역시 49세의 캐나다인입니다. 캐나다 왕립 공군 대령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에는 간과하기 어려운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나사는 그를 2005년 5월에 선발했습니다. 이 임무는 2026년 4월에 수행됩니다. 즉, 선발된 후 첫 우주 비행까지 거의 17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무려 17년입니다. 훈련과 기다림, 그리고 계속 연기되는 날짜들로 가득 찬 17년. 이 때문에 오늘 밤 그는 지구 적외도 너머를 여행하는 최초의 비미국인이 될 것입니다. 달에 가는 최초의 캐나다인이 되는 것입니다. 4명의 인간. 각자가 하나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한 사령관은 비행을 위해 최고의 직책을 포기했습니다. 한 조종사는 이 순간이 모두에게 속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한 엔지니어는 우주에서 328일을 보냈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는 가족과 가장 힘든 대화를 나누고 17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 네 사람을 40만 5,000km 밖으로 데려갈 기계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임무의 위대함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그곳으로 데려갈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이기 때문입니다. 이 로켓의 이름은 SLS, 즉 K-스페이스 론치 시스템입니다. 높이는 무려 98m.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의 여신상은 바닥에서 횃불 끝까지 93m입니다. SLS는 그보다 더 큽니다. 하지만 이 로켓을 역사적으로 만드는 것은 높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엔진을 점화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발사 순간 SLS는 무려 880만 파운드의 추력을 생성합니다. 이는 약 40 메가뉴턴의 힘입니다. 이는 세턴 V 로켓보다 15% 더 강력한 추력이며, 즉 50년간 가장 강력한 로켓이라는 칭호를 가졌던 그 전설보다도 더 강력한 기계라는 뜻입니다. 오늘 밤 SLS가 이륙할 때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유인 로켓 발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것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기술의 상당 부분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존재했고 이전에 작동했으며 누군가의 현명한 결정으로 버려지지 않은 기술입니다. 로켓의 양옆에 있는 거대한 실린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것들은 고체 연료 부스터입니다. 각각의 높이는 54m,
이는 17층 건물과 맞먹습니다. 그리고 각각이 단독으로 360만 파운드의 추력을 생성합니다. 이 숫자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로켓 중 하나인 스페이스X의 펠컨 9는 발사 시 170만 파운드의 추력을 냅니다. SLS의 부스터 단 하나가 펠컨 9의 2배가 넘는 추력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2개나 있습니다. 이 두 부스터가 비행 첫 2분 동안 로켓 전체 추력의 75% 이상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괴물을 땅에서 떼어내는 힘입니다. 중심부에는 코어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높이는 약 65m. 그 안에는 믿기 힘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2800리터가 넘는 극저온 연료, 섭씨 영하 253도의 액체 수소, 섭씨 영하 183도의 액체 산소. 이것들은 극도로 차가운 온도입니다. 이 때문에 탱크의 주황색은 페인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플로리다의 더위 속에서 연료를 이 혹한의 온도로 유지하기 위해 적용된 단열 폼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 단의 바닥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4개의 RS-25 엔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들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RS-25는 1981년부터 2011년까지 30년 동안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을 구동했던 바로 그 엔진들이기 때문입니다. 왕복선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나사는 현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엔진들을 보관했습니다. 창고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SLS를 제작할 때가 되자 그것들을 다시 꺼내왔습니다. 오늘 밤 점화될 4개의 RS-25 엔진은 이전에 실제로 우주를 비행했던 셔틀 엔진들입니다. 하지만 이 엔진들에는 고체 연료 부스터에는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방향으로 최대 8도까지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로켓은 방향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바람을 상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능력이 없었다면 SLS는 그저 똑바로 날아갈 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달에 사람을 실어 나를 때 똑바로만 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부품들이 합쳐졌을 때 전례 없는 힘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힘은 우주 비행사들을 단지 궤도까지만 데려다 줄 뿐입니다. 여행의 나머지 부분은 그들이 열흘 동안 집으로 삼을 또 다른 공학적 경이로움 속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이 4사람은 아폴로 캡슐과는 매우 다른 곳에서 살게 될 것이며 이 차이는 그들의 생존에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임무의 모든 시스템, 모든 밸브, 모든 센서는 그들을 단지 달로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시에 그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귀환 여정은 임무의 가장 큰 미지수를 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그 집, 인테그리티 캡슐을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놀라운 로켓의 꼭대기에 앉아있는 원뿔 모양의 구조물은 단순한 운송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심우주에서의 생명 유지 장치이자 과학 실험실이며 마침내 4명의 인간을 불 속에서 통과시켜 지구로 귀환시킬 유일한 방패입니다. 그리고 이 방패의 이야기는 임무의 가장 논쟁적인 주제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그 논쟁에 들어가기 전에 이 우주선 안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우주에서 열흘을 보내는 것은 단순히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존재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규칙은 그 캡슐의 벽 안에서, 왜냐하면 그 캡슐의 벽 안에서의 삶은 우리가 아는 그 어떤 것과도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폴로 8호의 새 우주 비행사는 1968년 12월에 달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들은 거의 가족용 자동차 크기만한 캡슐 안에서 그 일을 해냈습니다. LG 생존복을 입은 3명의 성인 남성, 며칠치의 식량, 그리고 달 탐사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어떤 자동차 제조사도 안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만큼 좁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령관 프랭크 보머는 그 여정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너무 비좁아서 우리 중 한 명이 움직이면 모두가 그것을 느낄 정도였다. 오리온 캡슐의 직경은 5m입니다. 하지만 아폴로의 직경은 4m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서류상으로는 큰 차이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 가능한 부피 측면에서는 이는 57% 더 넓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 추가 공간은 결정적입니다. 3명 대신 4명이 열흘 동안 제정신으로 생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승무원들은 자신들의 캡슐에 인테그리티, 즉 온전함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는 화려한 이름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임무의 철학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인테그리티 안에서 11을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곳은 우주정거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추가 모듈이 없습니다. 분리된 생활 공간이 없습니다. 이곳은 기본적으로 뒤집힌 원뿔입니다. 4명이 먹고, 자고, 운동하는 곳, 심지어 화장실에 가고 일하는 곳, 이 모든 것을 대형 미니밴 크기의 같은 공간에서 합니다. 그것도 지구에서 최소 100km, 최종적으로는 40만 5천 km 떨어진 곳에서 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합시다. 보마능 화장실. A.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은 배설물을 위해 비닐봉지를 소변을 위해 유연한 튜브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무중력 환경에서 이 간단한 과정은 거대한 공학적 문제로 변합니다. 이 때문에 인테그리티 캡슐은 국제 우주정거장 시스템과 거의 동일한 범용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작은 문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폐기물을 분리하고 가두기 위해 지속적인 공기 흐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아폴로의 비닐봉지에 비하면 엄청난 발전입니다. 운동을 위해서는 인테그리티가 로키라는 이름의 소형 플라이휠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겨우 송화방 크기입니다. 하지만 케이블과 도르의 시스템으로 최대 180kg의 저항 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승무원은 이것을 하루에 30분씩 사용해야 합니다. 무중력 환경에서는 근육과 뼈 조직이 빠르게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건조된 상태입니다. 작은 가열판에서 데워집니다. 물은 외부 서비스 모듈에서 공급됩니다. 총 240kg의 식수. 이 물은 재활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무가 충분히 짧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생명 유지 시스템과 주 엔진을 담고 있는 것은 캡슐 자체가 아닙니다. 캡슐 아래에는 유럽 우주국을 위해 독일 브레멘의 에어버스에서 제작한 유럽 서비스 모듈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선의 동력권입니다. 주 엔진, 즉 기동 추진기, 태양 전지판, 그리고 산소와 물 공급원을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4개의 날개 모양 태양 전지판의 총 길이는 19m에 달합니다. 평균적인 미국 가정 2채, 충분한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것은 또한 대기권 재진입 직전에 분리되어 불타 없어질 부품이기도 합니다. 오직 인테그리티의 원뿔형 캡슐만이 지구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열 차폐막 문제가 등장합니다. 캡슐의 바닥 부분, 즉 재진입 시 지구를 향하게 될 표면에는 에브코트라는 이름의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마성 화합물입니다. 즉 통제된 방식으로 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캡슐이 시속 4만 km의 속도로 대기권에 충돌할 때 발생하는 극심한 열을 흡수하고 발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온도는 섭씨 2760도에 이를 것입니다. 비교하자면 강철은 1500도에서 녹습니다. 티타늄은 1670도에서 녹습니다.
에브코트는 이 온도의 거의 2배를 몇 분간 견뎌야 합니다. 안에 있는 4명의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것을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1호 임무의 에브코트가 정확히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임무를 둘러싼 가장 심각한 논쟁으로 이끕니다. 그 논쟁의 깊이를 이해하기 전에 당신은 이 열흘 동안 인테그리티가 정확히 무엇을 할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재진입은 마지막 막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막 이전에 이 4명의 인간이 반세기 이상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아흐레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오늘 밤 12시 24분에 시작됩니다. 그 시간에 SLS 로켓이 발사됩니다. 8분 6 초후 코어 스테이지에 엔진이 꺼집니다. 상단부가 임무를 인계받습니다. 그리고 발사 20분 후 인테그리티 캡슐은 우주에서 처음으로 홀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로 달로 가지 않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인테그리티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매우 특별한 지구 궤도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 우주정거장의 400km 저궤도가 아닙니다. 이 궤도는 타원형입니다. 길쭉한 달걀 모양처럼 가장 낮은 지점에서는 지구에서 185km 떨어져 있습니다. 가장 높은 지점에서는 7만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7만.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은 지구 주위를 첫 바퀴 돌았을 때 이미 수십 년간 아무도 도달하지 못했던 거리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달 여행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약 이틀을 보냅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이 2번의 궤도 비행 동안 승무원은 모든 것을 점검하기 때문입니다. 생명 유지 시스템, 항법 시스템, 통신, 가복, 초 2단계에서 뭔가 잘못되면 임무는 비교적 안전하게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직 지구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아직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2번의 궤도 비행 동안 프로그램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발사 후 약 3시간 24분 뒤 가엔 인테그리티는 로켓의 상단부에서 분리됩니다. 그 순간 빅터 글로버가 우주선의 수동 제어권을 잡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겉보기에는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정밀도를 요구하는 기동입니다. 캡슐을 180도 회전시켜 방금 뒤로 한 상단부와 마주봅니다. 글로버는 캡슐을 수동으로 그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먼저 90m까지, 그리고 9m까지 접근합니다. 자신의 우주선과 시속 28,000km로 움직이는 수톤 무게의 금속 구조물 사이에 단 9m의 거리, 도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단부에는 도킹 포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글로버가 하는 일은 미래 임무에서 달 근처 궤도에서 달 착륙선과 도킹하는 데 필요한 근접 기동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아르테미스 3호에서 달 표면으로의 귀환은 바로 이렇게 작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리온 캡슐이 달에 도착해 스페이스X의 달 착륙선과 도킹할 것입니다. 두 우주 비행사가 표면에 내리고 돌아와 다시 오리온과 도킹한 후 함께 지구로 돌아올 것입니다. 만약 그 도킹이 실패하면 임무도 끝납니다. 이 때문에 글로버는 오늘 밤 그 기동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점검과 연습이 끝난 후 첫 이틀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승무원을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합니다. 궤도의 가장 낮은 지점을 지날 때 유럽 서비스 모듈에 주 엔진이 점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들은 더 이상 지구 주위를 돌지 않습니다. 달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단순한 직선 경로보다 훨씬 더 영리한 항로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 항로는 그들의 생명보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발한 궤도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토록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먼저 여정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리학과 중력의 정교한 춤입니다. 그리고 이 춤의 모든 단계는 수십 년 전에 배운 고통스러운 교훈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리한 항로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험 증서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을 달로 쏘아 올린 그 추진력은 그들을 단지 목적지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길에 올려놓습니다. 자, 이제 발견과 앞으로 겪게 될 충격적인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든 것이 계획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그 항로 자체입니다. 이것을 자유귀환궤도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계산된 궤도를 의미합니다. 만약 엔진이 그 순간 작동을 멈추더라도 달의 중력이 캡슐을 단독으로 붙잡아 지구로 다시 쏘아 보낼 것입니다. 추가 점화 없이, 승무원의 개입 없이 물리학이 그 일을 대신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아폴로 13호가 이것을 직접 겪었기 때문입니다. 1970년 지구에서 32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폭발이 우주선을 무력화시켰을 때 그들을 집으로 다시 이끌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달의 중력.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은 바로 이 동일한 안전망 위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첫 번째 큰 점화, 즉 6분 5초 동안 지속되며 우주선의 속도를 시속 1450km만큼 높이는 그 순간은 그들을 단지 달로 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보증까지 안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교훈에서 얻은 천재적인 발상입니다. 하지만 여정의 가장 소름 끼치는 순간은 이것이 아닙니다. 여섯째 날, 인테그리티는 달 근처에 도착할 것입니다. 궤도에 진입하지는 않을 겁니다. 표면에 접근하지도 않을 겁니다. 항로는 그들을 달의 어두운 면 뒤로 지나가게 합니다. 즉, 지구를 결코 보지 못하는 반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약 30분에서 50분 동안 달이 인테그리티와 지구 사이에 끼어들 것입니다. 통신이 두절됩니다. 신호 없음, 임무통제센터 없음, 아무도 없음, 4명의 인간. 달의 뒷면에서 완전히 혼자, 역사상 모든 인간보다 더 멀리. 이 거리조차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폴로 임무는 표면에서 100km 고도에서 궤도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100. 하지만 인테그리티는 달 표면에서 6,000에서 9,700km 떨어진 곳을 지나갈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침묵의 순간에 중력이 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주선의 궤도를 구부릴 것입니다.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인테그리티가 달의 다른 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기록이 깨질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록. 인테그리티가 지구로부터 도달할 최대 거리는 40만 5천 킬로미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계 신기록입니다. 아폴로 13호는 폭발 때문에 계획보다 멀리 밀려나면서 의도치 않게 40만 킬로미터에 도달했었습니다. 1970년부터 무려 56년 동안 이것은 인간이 지구에서 도달한 가장 먼 지점이었습니다. 우연히 깨진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밤 그 기록은 의도적으로 깨질 것입니다. 그 4명의 우주 비행사는 인류 역사상 지구에서 가장 멀리 간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록들, 이 모든 기동들은 모두 단 하나의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임무 중 누구도 완전히 연습할 수 없는 부분, 열째 날, 재진입, 그리고 여기서 열 차폐막에 대한 그 불편한 논쟁이 온 힘을 다해 다시 돌아옵니다. 아르테미스 1호 임무에서 일어났던 일은 작은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임무의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아르테미스 1호의 무인 오리온 캡슐이 2022년 12월 11일 태평양에 착수했을 때 임무는 성공으로 축하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엔지니어들이 열 차폐막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모델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에브코트 물질이 원래 그래야 했던 것처럼 균일하고 점진적으로 마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부는 벽돌 크기인 물질 조각들이 갑자기 떨어져 나간 지점이 100곳 이상 있었습니다. 새까맣게 탄 구멍들로 가득 찬 표면.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됐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이것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2명의 독립적인 열 차폐막 전문가는 데이터가 구조물은 버틸 것이다 라고 말하는 상황과 경험이 이건 미친 짓이다 라고 말하는 상황 사이의 긴장감.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그 차폐막은 왜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았을까? 나사가 1년 넘게 조사한 끝에 찾아낸 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면서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세부 사항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물질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나사가 오리온을 위해 설계했던 그 특별한 재진입 궤도에 있었습니다. 스킵 재진입으로 알려진 기동, 그리고 이 기동이 만들어낸 그 예상치 못한 물리적 효과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캡슐이 대기권에 한번 진입했다가 다시 우주로 튕겨나갔을 때, 왜냐하면 캡슐이 대기권에 진입했다가 다시 우주로 튕겨나갔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캡슐이 대기권에서 잠시 벗어났을 때 가열 속도는 크게 줄었습니다. 상마성 물질은 외부로 열을 잃는 것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에브코트 블록 안으로 이미 스며든 그 엄청난 열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내부에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과정에서 생성되는 가스들은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간 단계에서는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내부 압력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블록들이 갈라졌습니다. 불규칙하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떤 시뮬레이션 모델도 이것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도 이 물질로 달에서 귀환하는 속도로 이중 진입, 재진입을 시도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폴로 임무는 더 간단하고 더 거칠지만 더 예측 가능한 직접 재진입을 사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나사는 근본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를 위해 그 이중 진입, 재진입을 없앴습니다. 인테그리티는 튕겨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더 가파른 궤도로 더 직접적으로 진입할 것입니다. 이것은 더 높은 최고 온도를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훨씬 더 짧은 시간 동안입니다. 모델에 따르면 이 상황은 에브코트가 훨씬 덜 갈라지게 할 것입니다. 즉, 아르테미스 1호의 손상을 일으켰던 그 특정 문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전문가는 미친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임무 내내 유령처럼 그들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임무에서 놀랍고 위험한 것은 차폐막뿐만이 아닙니다. 승무원이 수행할 과학 연구도 그만큼 획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방사선이 있습니다.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은 방사선을 측정하기 위해 2미터 길이의 필름 조각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비행 후 이 필름들은 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우주 비행사가 얼마나 많은 방사선을 받았는지 그때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무 중에는 아무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르테미스 2회선은 각 승무원이 주머니에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하는
디지털 선량계를 휴대합니다. 이것은 혁명적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 자기장에 의해 부분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 이 호위 궤도에서는 그 보호막 바깥에서 방사선 노출률이 시간 단위당 23배 더 높습니다. 이것은 열흘간의 임무에서는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성으로 7개월간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방사선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이 임무가 그 이해의 기초를 놓습니다. 하지만 인테그리티에서 여행하는 가장 놀라운 실험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상과학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름은 아바타. 이것은 캡슐 안유 S 비메모리 크기의 장치에서 여행하는 살아있는 세포를 의미합니다. 골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와 정우세포. 하지만 이것들은 그냥 세포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임무 전에 4명의 우주비행사 각각으로부터 기증받은 혈소판 샘플에서 얻은 세포들입니다. 이 세포들은 신발 상자 크기의 자율 실험실에서 섭씨 37도로 유지됩니다. 임무의 열흘 동안 우주 비행사들과 완전히 동일한 조건에 노출될 것입니다. 동일한 미세 중력, 동일한 방사선, 동일한 심우주 환경. 이것들은 말 그대로 각 승무원의 소형 장기입니다. 그들과 함께 지구 궤도 너머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골수일까요? 골수는 인체에서 방사선에 가장 민감한 조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면역체계, 산소 운반 능력, 그리고 혈액 응고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심우주 임무를 위해 이 조직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처음으로 벤 앨런대 너머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방사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은 여정 중에 이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태양 폭풍. 태양은 주기적으로 우주로 거대한 하전 플라스마 구름을 방출합니다. 이것들은 시속 수백만 킬로미터로 움직이는 에너지로 가득 찬 입자 구름입니다. 만약 이 폭풍 중 하나가 심우주에서 인테그리티를 덮친다면 방사선 노출률은 몇 시간 만에 몇 배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태양 활동 극대기에 있습니다. 즉, 태양의 11년 활동 주기의 정점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폭풍의 가능성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승무원의 비상 계획은 무엇일까요? 나사 엔지니어들이 작은 베개의 요새라고 묘사한 프로토콜입니다. 특별한 방사선 대피소는 없습니다. 하지만 프로토콜은 있습니다. 센서가 태양 폭발이 우주선으로 향하고 있음을 감지하면 승무원은 저장 공간, 식량 주머니, 물 주머니, 예비 장비를 꺼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전략적으로 몸 주위에 배치하여 추가적인 질량 장벽을 만듭니다. 이 대피소를 만드는 데는 약 1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최대 24시간 동안 머물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질량. 어떤 종류의 질량이든 방사선을 흡수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합니다. 이 모든 것, 즉 실시간 선량계, 칩 위의 장기, 그리고 베개 요새는 이 비행 자체보다 더 큰 것의 일부입니다. 이 임무에서 수집된 모든 데이터는 화성에 사람을 보내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반에 추가되는 하나의 벽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적인 세부 사항, 이 모든 위험과 과학 실험은 하나의 큰 질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왜? 우리는 왜 돌아가는가? 그리고 이번에는 무엇이 다른가? 달 다음의 목표는 훨씬 더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기 위해 우리는 먼저 달을 발판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 발판이 정확히 어떻게 건설될지,
그리고 어떤 기술들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지는 미래 유인 우주 탐사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의 기초는 놀라울 정도로 친숙하면서도 완전히 새롭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들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할까요? 충격적인 발견과 대담한 목표 뒤에는 어떤 공학적 경이로움이 숨어 있을까요? 이제 속도를 줄여보겠습니다. 빠른 템포에서 벗어나 이 임무를 가능하게 한 기계의 심장부, 즉 기술적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다르게 만드는 것은 단지 목표뿐만 아니라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각 부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미래 우주 탐사의 암호를 푸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은 로켓에서 시작됩니다. SLS, 즉 스페이스 론치 시스템. 그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순수한 힘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은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제어될까요? 비결은 두 가지 다른 기술의 영리한 조합에 있습니다. 로켓 양옆에 거대한 흰색 실린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은 고체 연료 부스터 SRB입니다. 이것들을 거대한 불꽃놀이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점화되면 내부의 고체 연료가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계속 연소합니다. 끌 수 없습니다. 제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순수하고 멈출 수 없는 힘만을 생성합니다. 각각의 높이는 54m입니다. 그리고 함께 발사 시 총 추력의 75% 이상을 제공합니다. 이 엄청난 힘은 로켓이 처음 2분 동안 대기에 가장 밀도가 높은 부분을 통과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 순수한 힘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제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로켓의 중심부가 개입합니다. 코어 스테이지. 이 단의 바닥에는 4개의 RS-25 엔진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액체 연료 엔진입니다. 즉, 섭씨 영하 253도의 액체 수소와 섭씨 영하 183도의 액체 산소를 연소시킵니다. 이는 그들에게 고체 연료 부스터에는 없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제어. 이 엔진들은 추력 수준을 조절할 수 있으며 심지어 8도의 각도로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 회전 능력을 추력 벡터 제어라고 합니다. 마치 배의 키를 돌리는 것처럼 로켓이 방향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때문에 발사의 첫 2분 동안 고체 연료 부스터는 거친 힘을 제공하고 RS-25 엔진은 미세 조정을 합니다. 바람을 상쇄하고 궤도를 수정합니다. 2분 후 50km 고도에서 고체 연료 부스터는 임무를 마치고 분리됩니다. 그 순간부터 임무는 전적으로 RS-25 엔진의 제어 해도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은 세턴 V의 순수한 힘과 우주왕 복선의 제어 가능성을 결합하여 양쪽 세 개의 장점을 모두 제공합니다. 이는 비용과 성능 사이에 구축된 영리한 균형입니다. 그렇다면 이 엔진들은 이 놀라운 힘을 어떻게 생성할까요? 특히 RS-25는 그들의 비밀은 다단 연소 사이클이라는 매우 효율적인 설계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로켓 엔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료와 산화제가 연소실에서 결합하고 폭발하며 생성된 뜨거운 가스가 노즐을 통해 분출되어 추력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연료 펌프를 구동하는 터빈도 약간의 연료를 소비하고 그 배기가스를 보통 밖으로 배출합니다. 이는 낭비입니다. RS-25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그것은 2단계 연소 과정을 사용합니다. 첫째 단계시고 연료의 일부가 예연속이라는 2개의 작은 방에서 농후한 혼합물 형태로 연소됩니다. 이것은 완전 연소가 아니라 단지 펌프를 구동할 만큼의 뜨거운 가스를 생성합니다. 이 뜨거운 가스는 거대한 연료 및 산소 펌프를
초당 수백 번 회전시키는 터빈을 구동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천재성이 있습니다. 그 터빈에서 나온 뜨거운 가스는 밖으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대신 주 연소실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머지 연료와 결합하여 실제 큰 폭발, 즉 추력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엔진이 사용하는 모든 연료 방울이 결국 추력을 생성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RS-25는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로켓 엔진 중 하나입니다. 생성하는 연료 1kg당 놀라운 추력을 제공합니다. 이 효율성은 더 적은 연료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더 무거운 화물을 더 멀리 운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나사가 이 엔진들을 보관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재사용성과 순수한 힘 사이에 완벽한 균형을 제공하는 공학적 경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이로움이 인류를 다시 달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 로켓의 꼭대기에는 오리온 캡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시스템 중 하나는 우주에서의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 유지 시스템 ECLSS입니다. 아폴로 임무에서 이 시스템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순수 산소를 호흡했고 이산화탄소는 수산화 리튬 필터에 의해 흡수되었습니다. 물은 재활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짧은 임무에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의 목표는 장기 체류와 결국 화성 여행입니다. 이 때문에 오리온의 생명 유지 시스템은 훨씬 더 발전했습니다. 국제 우주 정거장 ISS에서처럼 오리온도 폐쇄 루프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는 자원이 재활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주 비행사들이 내쉬는 공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시스템은 이 이산화탄소를 반응기로 보냅니다. 이 반응기에서 이산화탄소와 우주선 내부를 정의분해하여 얻은 수소가 결합합니다. 사바티의 반응이라고 불리는 이 화학 과정은 물과 메탄을 생성합니다. 생성된 물은 마시거나 정의분해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며 메탄은 우주로 배출됩니다. 이 시스템은 매일 약 1kg의 물을 회수합니다. 이는 지구에서 더 적은 물을 운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적은 물은 더 적은 질량을 의미합니다. 더 적은 질량은 더 효율적인 임무를 의미합니다. 소변 재활용은 아르테미스, 이 호와 같은 짧은 임무에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래의 장기달 또는 화성 임무에서는 모든 물방울을 재활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폐쇄 루프 철학은 아폴로의 사용 후 폐기, 접근 방식으로부터의 근본적인 단절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우주 존재를 구축하려는 목표의 기술적 반영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복잡한 시스템 로켓과 캡슐이 함께 조화롭게 작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발사와 궤도 역학 그 자체입니다. 발사 직전 몇 초 전에 일어나는 한순간은 이 정밀한 오케스트레이션의 가장 아름다운 예입니다. 266.36초 전 코어 스테이지에 4개 RS-25 엔진이 점화됩니다. 하지만 로켓은 여전히 거대한 볼트로 발사대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6초 동안 엔진은 최대 출력에 도달하고 내장 컴퓨터 시스템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천 개의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이 6초의 점검 동안 아주 작은 이상이라도 감지되면 발사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엔진이 꺼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정상이라면 정확히 0최 고체 연료 부스터가 점화되고 발사대에 6개 고정 볼트가 폭발하며 풀려납니다. 이 순서는 중요합니다. 액체 연료 RS-25 엔진은 문제가 있을 경우 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체 연료 부스터는 한 번 점화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먼저 제어 가능한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모든 것이 정상임을 확인한 후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약속하고 나중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확인하고 나중에 약속하는 철학입니다. 이 간단하지만 중요한 안전 논리는 임무의 맨 처음부터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로켓은 단지 강력할 뿐만 아니라 똑똑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똑똑한 시스템들 중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은 재진입 중에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아르테미스 1 회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나사가 아르테미스 2호를 위해 왜 다른 길을 선택했는지 파악하는 열쇠입니다. 그 차폐막의 이야기는 단지 재료 과학 수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위험, 혁신, 그리고 공학적 판단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의 세부 사항들은 열 차폐막 문제를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문제는 재료 자체보다 그것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와 더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사가 아르테미스 1호를 위해 설계한 스킵 재진입 궤도는 이론상으로는 천재적이었습니다. 마치 호수에 돌을 튕기는 것처럼 캡슐이 대기 상층부로 진입하여 마찰로 인해 부분적으로 감속한 후 공기역학적 양력으로 잠시 우주로 다시 튕겨나가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이 기동의 목적은 캡슐이 더 작은 해역에 더 정밀하게 착수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구조 작업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멋지게 들립니다. 하지만 물리학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놀라움을 준비했습니다. 캡슐이 시속 4만 킬로미터로 대기권에 처음 진입했을 때 에브코트 재료는 극도로 뜨거워졌습니다. 야채, 이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다시 우주로 튕겨나갔을 때 그 짧은 숨 고르기 순간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외부 환경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차폐막 표면이 식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재료 내부로 스며든 엄청난 열은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상마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배출되어야 할 뜨거운 가스들이 이 차가워진 외부층 때문에 빠져나갈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에브코트 블록 내부의 압력이 위험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 압력은 재료가 갈라지고 불규칙한 조각으로 떨어져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아폴로 임무는 이런 일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간단하고 한 번에 끝나는 직접 재진입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더 거친 제동이었지만 열적으로는 훨씬 더 예측 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나사는 아르테미스 2호를 위해 이 스킵 재진입을 완전히 취소했습니다. 캡슐은 더 가파른 각도로 한 번에 끊김없는 하강을 할 것입니다. 이는 더 높은 최고 온도를 유발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온도에 노출되는 시간은 상당히 짧아질 것입니다. 모델에 따르면 이 더 간단한 접근 방식은 아르테미스 1 회서 보였던 내부 압력 축적과 불규칙한 파손을 막을 것입니다. 이는 알려진 위험에 직면하여 더 간단하고 더 검증된 해결책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학에서는 때때로 이것이 가장 현명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임무에서 우주 비행사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패는 열 차폐막이 아닙니다. 심우주에는 더 교활한 적이 있습니다. 방사선. 그리고 승무원이 이 적에 대항하여 사용하는 방어선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면서도 다층적입니다. 주 방어선은 캡슐 자체와 그 안의 모든 것입니다. 질량은 방사선을 흡수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물리 법칙입니다. 이 때문에 우주선의 벽 장비, 물탱크, 심지어 우주 비행사 자신의 몸도
지속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태양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거대한 에너지 폭발, 즉 태양 폭풍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폭풍이 우주선을 강타하면 방사선 수준은 위험한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백의 요새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공학 용어는 아니지만 논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폭풍 경보를 받으면 우주선 내에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질량, 즉 식량 주머니, 예비 장비, 옷 등을 가져와 캡슐 중앙에 자신들을 위한 작은 피난처를 짓는 데 사용합니다. 이는 약 1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추가적인 질량 장벽 뒤에서 최대 24시간까지 머물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폴로 임무에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프로토콜입니다. 아폴로 임무는 더 짧았고 태양 활동이 더 낮은 시기에 계획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르테미스는 사람들을 수개월 동안 우주에 머물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때문에 이런 임시적이지만 효과적인 해결책은 미래의 화성 여행의 필수적인 예행 연습입니다. 과학 데이터 수집 방법도 아폴로 시대에 비해 혁명적입니다. 특히 방사선의 생물학적 영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은 수동 선량계를 착용했습니다.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될수록 어두워지는 작은 필름 조각들이었습니다. 임무 후 이 필름들을 검사하여 우주 비행사의 총 방사선량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검을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일이 다 끝난 후에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은 하이브리드 전자 방사선 평가기 HERA라는 능동 선량계를 착용합니다. 이것들은 각 방사선 입자의 종류와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데이터를 즉시 지구로 전송하는 첨단 장치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혁명은 아바타 실험에 있습니다. 캡슐에서 여행하는 그 소형 칩 위에 장기 장치들, 이 장치들 안에는 각 우주 비행사의 골수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학자들이 처음으로 인간의 생물학적 조직이 심우주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정확히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사람이 아직 우주에 있는 동안 조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인 맞춤형 우주의학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아폴로 시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능력입니다. 이 덕분에 우리는 방사선으로 인한 세포 손상, 면역 체계 반응, 그리고 잠재적인 암 위험을 가정이 아닌 직접 인간 조직에서 얻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모델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화성에 안전하게 가고 싶다면 풀어야 할 가장 큰 퍼즐 중 하나의 열쇠입니다. 이 모든 기술들, 즉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 폐쇄 루프 생명 유지 시스템, 스마트 발사 시퀀스, 그리고 첨단 과학 도구들은 하나의 큰 철학을 반영합니다. 아폴로는 경쟁이었습니다. 빠르고 대담했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아르테미스는 계획입니다. 영구적으로 남기 위해 설계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획. 이 때문에 사용되는 모든 기술은 다음 임무뿐만 아니라 그 후에 10번의 임무까지 고려하여 선택됩니다. 재사용성, 재활용, 안전 프로토콜. 이것들은 깃발을 꽂고 돌아오는 것과는 매우 다른 사고방식의 산물입니다. 이것은 단지 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달에 머무르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단지 새로운 로켓과 캡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우주 미래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천재적인 공학, 이 모든 복잡한 시스템과 예비 계획들은 우리를 진정으로 흥미진진한 것, 즉, 이 임무의 정점으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서류상의 계획은 한 가지이지만 이 네 사람이 겪을 실제 경험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류의 집단적인 눈과 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단지 과학 데이터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다음 장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궤도들, 그 기동들, 그리고 그 기록적인 거리들은 단지 시험 비행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반세기 동안 아무도 보지 못했던 풍경으로 열리는 문들입니다. 그리고 그 문들 너머에는 인류가 이전에 결코 본 적 없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이제 진짜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제 절정입니다. 속도를 높입니다. 이 임무의 모든 순간이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동이 역사입니다. 매 초가 서사시입니다. 이 기술적인 세부사항은 잊으십시오. 이제는 오직 순수하고 원초적이며 믿을 수 없는 경험만이 존재합니다. 인류가 53년의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깨어남은 역사상 가장 시끄러운 순간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시간은 12시 24분, 플로리다 밤. 하지만 그 순간은 시간은 12시 24분, 플로리다 밤. 하지만 그 순간은 더 이상 밤이 아닙니다. 그 순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밝은 낮입니다. 인간이 만든 태양이 떠오릅니다. 케네디 우주 센터의 39B 발사대에서 하나의 폭발. 하지만 통제된 폭발. SLS 로켓의 4개의 RS-25 엔진과 2개의 거대한 고체 연료 부스터가 동시에 점화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것은 발사가 아닙니다. 반란입니다. 행성에 대한 반항. 무려 880만 파운드의 추력. 이는 약 40 메가뉴턴의 힘입니다. 이는 달에 갔던 전설적인 세턴 V 로켓보다 15% 더 강력합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승무원을 태운 가장 강력한 로켓 발사입니다. 하나의 기록. 밤의 어둠을 찢는 빛. 너무나 밝아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휴대폰 카메라조차 하얀 화면 외에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못합니다. 이미지를 과다 노출시킵니다. 포착하는 것이 불가능한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리. 그것은 소리가 아닙니다. 진동입니다. 흉곽을 떨리게 하고 공기를 후려치는 물리적인 힘입니다. 이 힘 자체로부터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사 첫 순간의 발사대로 무려 40만 리터의 물이 쏟아집니다. 로켓이 스스로 만들어낸 음파가 땅에서 1미터도 뜨기 전에 로켓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계가 자신의 소리에 어떻게 그렇게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해방된 에너지입니다. 단 2분 만에 로켓은 50km 고도에 도달합니다. 속도는 시속 5000km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과학계의 지진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성 자체의 지진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중력에 도전하는 가장 격렬하고 가장 장엄하며 가장 무서운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8분이 지났습니다. 단 8분 6초. 주 엔진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53년간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인테그리티 캡슐은 로켓의 상단부와 함께 특별한 지구 궤도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제 우주 정거장의 400km 안전 궤도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길쭉한 달걀 모양의 타원 궤도입니다. 가장 낮은 지점에서는 지구에서 185km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지점에서는 기록 무려 7만 킬로미터. 7만. 이는 우주정거장 궤도보다 175배 더 먼 거리입니다. 이것은 역사상 최초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인간은 처음으로 이렇게 멀리 갔습니다. 그리고 아직 달 여행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 이런 궤도일까요?
이것은 대기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험장입니다. 심우주의 무자비한 환경에서의 리허설. 이 고도에서는 지구의 보호 자기장 방패가 약해집니다. 방사선 수준이 증가합니다. 캡슐의 모든 시스템, 생명 유지, 항법, 통신이 실제 심우주 조건에서 시험받습니다. 아폴로 이후 아무도 이것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이론으로만 남아있던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4명의 인간이 그 이론을 살고 있습니다. 과학계의 지지는 이 데이터가 지구로 쏟아지기 시작할 때 느껴집니다. 처음으로 차세대 유인 우주선이 우리 행성의 보호막 바깥에 무자비한 현실에 어떻게 견디는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궤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의 심우주 속 새로운 집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깨닫는 첫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더 빠르고 더 위험합니다. 발사 3시간 24분 후 인테그리티는 상단부에서 분리됩니다. 그리고 빅터 글로버는 인류 역사상 가장 대담한 운전 중 하나를 선보입니다. 캡슐의 제어권을 수동으로 넘겨받습니다. 컴퓨터 없음, 자동 조종 없음, 오직 한 인간, 그리고 그의 능력, 캡슐을 180도 회전시킵니다. 이제 그는 방금 뒤로 한 그 거대하고 수톤 무게의 로켓 부품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나아갑니다. 둘 다 우주 공간에서 시속 28,000km로 날고 있습니다. 이는 총알보다 10배나 빠릅니다. 글로버는 거리를 좁힙니다. 먼저 90m로, 그리고 더 가까이, 그리고 멈춥니다. 단 9m 거리에서 9m, 그 속도로, 그 공허 속에서 버스 한 대 길이 정도의 거리.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한 인간의 신경과 근육이 이 속도에서 이토록 정밀한 기동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비디오 게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두 우주선이 재앙적인 충돌로 산산조각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글로버는 이것을 해냅니다. 아르테미스 3 회서 달에 착륙할 우주 비행사들이 달 궤도에서 스페이스X의 착륙선과 바로 이런 종류의 도킹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동은 미래 모든 달 임무의 초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뮬레이터에서 아무리 연습해도 실제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계는 이 순간을 숨죽이며 지켜봅니다. 이것은 단지 한 조종사의 성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요소가 가장 발전된 기계조차 대체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우주 미래가 여전히 인간의 손에 달려있다는 선언입니다. 중요한 질문과 마주합니다. 이 무한한 우주의 무대에서 우리의 자리는 정확히 어디인가? 이 임무는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한쪽에는 우리가 만든 거대한 기계들이 있습니다. 높이 98m의 SLS 로켓은 인간이 만든 가장 복잡하고 강력한 구조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여 40만 5천 킬로미터 떨어진 인류 역사상 가장 먼 곳으로 갑니다. 이것은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의 과시이며 우리의 의지와 지성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도달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 창밖을 내다보며 모든 인류 역사, 모든 전쟁, 모든 사랑, 모든 기억이 담긴 그 작디작은 파란 구슬을 보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모든 힘과 위대함이 사실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깨닫습니다. 어떻게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로켓 중 하나를 만드는 우리의 능력이 우리를 단지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라는 진실과 마주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인류의 가장 큰 역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약함을 발견하는 것. 비극적인 진실은 우리가 정말로 아주 작다는 것입니다.
이 40만 5천 킬로미터의 여정은 우리에게는 서사시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규모에서는 모래알 하나가 1mm 움직이는 것만도 못합니다. 단 1.3광초.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우리에게 4.2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SLS로 그곳에 가려고 한다면 여정은 수만 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가장 가까운 이웃일 뿐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930억 광년 지름을 생각하면 우리의 존재는 바다의 물 분자 하나보다도 적은 공간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어지러운 허무감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 우주적 바다를 결코 건널 수 없다는 사실은 슬픔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하지만의 순간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작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의식은 무한합니다. 우리가 그 40만 5천 킬로미터로 가는 이유는 물리적으로 우주를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우주의 광대함보다 우리가 집이라고 부르는 그 작은 장소가 얼마나 소중하고 독특한지를 보여줍니다. 그 지구도디 사진의 힘은 우주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작음과 연약함에서 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모든 거대한 여정은 사실 집으로 돌아오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의 행성의 가치를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을.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당신의 걱정, 꿈, 고통이 당신에게는 거대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거리에서 보면 당신도 그 파란 구슬 위에 수십억 개의 반짝임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인류의 공통된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 자금이 당신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그 귀중한 전체의 일부로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 자체와 마주합니다. 한쪽에는 138억 년 동안 존재해온 우주가 있습니다. 그 전으로는 무한히 펼쳐져 있습니다. 산, 별, 은하의 시간 척도는 인간의 이해력을 넘어섭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우리의 짧은 삶이 있습니다. 평균 80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순간, 제러미 헨스는 첫 우주 비행을 위해 17년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그의 성인 인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 선원이 달을 떠나며 한 약속이 지켜지기까지는 53년이 걸렸습니다. 한 세대 전체가 인류가 심우주로 가지 않는 세상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늙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토록 덧없는 존재로서 이토록 시대를 초월하고 영원한 것에 감히 손을 뻗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 존재의 가장 가슴 아픈 모순이 아닐까요? 비극적인 진실은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제한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 이야기에서 각주보다도 못합니다. 잠시 반짝이다 사라지는 불꽃, 아이존타, 우리가 세운 가장 위대한 문명도, 우리가 남긴 가장 깊은 흔적도 우주적 시간의 바람에 휩쓸려 사라질 것입니다. 이 진실은 우리의 모든 노력을 헛되고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슬픔을 자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시간의 압도적인 힘에 맞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하지만의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영원해서가 아니라 바로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해집니다. 그 10일간의 아르테미스, 이 호 임무는 우주 달력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인류에게는 약속이 이행되고 한 세대가 영감을 받으며 역사가 다시 쓰이는 강렬한 의미의 순간입니다. 제러미 헨슨의 17년간의 기다림은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인간의 끈기와 인내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힘은 영원히 존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순간 안에 영원을 담아내는 능력에 있습니다. 당신도 그 순간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매일 매 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두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에게 힘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선택을 의미 있게 만들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 자신의 서사시를 쓰는 그 짧지만 귀중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역설 중 하나와 마주칩니다. 고독과 연대. 이낭 한쪽에는 4명의 우주 비행사가 달의 뒷면에서 겪는 그 절대적인 고독이 있습니다. 지구와의 모든 통신이 끊기고 30분에서 50분 동안 우주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 되는 그 순간, 오직 자신의 숨소리, 그리고 우주의 끝없고 차가운 침묵. 이것은 존재의 근원에 있는 그 깊은 고독감의 가장 순수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 그 순간은 또한 인류 역사상 가장 통합적인 순간 중 하나입니다. 그 4사람이 거기서 아무리 외로워도 지구의 수십억 명의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가 됩니다. 모든 사람의 심장이 그 작은 캡슐 안에서 뜁니다. 모든 사람의 희망은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장 극단적인 고립 행위가 가장 강력한 연대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인간 정신의 가장 아름다운 미스터리 중 하나가 아닐까요? 비극적인 진실은 우리 각자가 근본적으로 혼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식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두려움, 가장 깊은 감정을 누구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은하들 사이에 그 거대한 공백처럼 사람들 사이에도 건널 수 없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삶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가슴 아픈 고독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하지만의 순간이 다시 무대에 오릅니다. 우리는 이 고독을 극복하기 위해 이야기를 하고 예술을 창조하며 과학을 발전시키고 우주로 가는 유일한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 4명의 우주 비행사는 단지 자신들을 위해 그곳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류의 호기심, 희망, 그리고 하나가 되려는 열망을 대표합니다. 그 임무는 61개국이 서명한 아르테미스 협정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경쟁이 아닌 협력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이 즉시 지구에 도달하는 것은 기술이 우리를 어떻게 서로 연결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상징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의 고독을 깨닫는 것이 사실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당신도 삶에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해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 4명의 우주 비행사처럼 당신도 사실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같은 하늘을 보고 같은 별을 궁금해하며 같은 희망과 두려움을 공유하는 수십억 명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 공통된 경험이 우리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합니다. 이 여정은 그 끈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이 대조들, 즉 위대함과 왜소함, 영원함과 덧없음, 고독과 연대는 우리에게 단지 우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하지만 이 철학적 성찰을 넘어 이 임무가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속삭이는 더 개인적이고 더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여정은 우주의 거울 속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리고 그 반영의 가장 순수하고 가장 내면적인 층에는 그리고 그 반영의 가장 순수하고 가장 내면적인 층에는 위험과 탐험 사이에 그 섬세한 균형이 놓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여정이 우주의 거울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는 질문의 답은 우리의 용기와 취약성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임무는 궁극적으로
위험 관리 연습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지에 대한 그 저항할 수 없는 인간적 충동의 축하입니다. 이 둘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한쪽에는 임무의 모든 순간에 스며 있는 그 엄청난 위험이 있습니다. 그 열 차폐막, 한 전문가가 미친 짓이라고 표현한 그 차폐막. 아르테미스 1 호 임무에서 예기치 않게 부서졌지만 나사의 공학적 분석에 근거하여 비행하기로 결정한 그 차폐막. 그리고 제러미 헨슨이 솔직하게 고백한 그 가장 힘든 대화. 아내와 아이들과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나눈 그 대화. 다른 한쪽에는 그 로켓의 꼭대기에 앉기 위해 필요한 그 상상할 수 없는 용기가 있습니다. 리드 와이즈먼이 우주 비행사단장이라는 최고 직책을 달에 가는 꿈을 위해 포기한 것. 크리스티나 코크가 우주에서 328일을 보낸 후 충분하지 않다며 다시 가는 것. 빅터 글로버가 53년의 불의를 바로잡고 역사에 남기 위해 그 자리에 앉는 것. 어떻게 죽음의 위험이 이토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데 탐험에 대한 갈망이 이토록 압도적일 수 있을까요? 인간 정신의 근원에 있는 이 엔진이 생존 본능에 어떻게 도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인간이 자신의 본성과 벌이는 영원한 투쟁입니다. 비극적인 진실은 우주 탐사가 절대로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항상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이 무자비한 환경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행성의 얇은 대기의 보호에 의존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보호막을 벗어날 때마다 우리는 자연의 무자비한 법칙과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진실은 이런 임무들을 무모하고 무책임하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하지만의 순간이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인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 것은 안전이 아니라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안락한 지대를 벗어나려는 용기를 낸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대양을 건넌 탐험가들, 새로운 대륙을 발견한 사람들, 질병과 싸운 과학자들, 모두가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아르테미스 승무원도 이 전통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위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관리하며 인류의 더 큰 목표를 위해 그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결정합니다. 그 목표는 단지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표는 무엇이 가능한지를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자신의 삶에서 위험과 마주합니다. 아마 로켓 꼭대기에 앉지는 않겠지만 당신도 매일 선택을 합니다. 안전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꿈을 좇기 위해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이 임무는 당신에게 이것을 상기시킵니다. 성장은 안락한 지대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큰 보상은 가장 큰 위험 뒤에 숨겨져 있다. 그리고 이 위험들 뒤에는 또 다른 강력한 대조가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 한쪽에는 이 임무의 모든 부분에 스며 있는 아폴로의 유산이 있습니다. 39B 발사대는 아폴로 10호가 이륙한 바로 그 발사대입니다. 로켓의 RS-25 엔진은 30년간 우주 왕복선을 날렸던 바로 그 엔진들입니다. 샤리의 자유귀환 궤도는 아폴로 13호를 구한 그 천재적인 기동의 반복입니다. 임무 엠블럼은 아폴로 8호의 지구 도디 사진에 대한 경의의 표시입니다. 이 임무는 마치 과거의 유령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 이 임무는 전적으로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목표는 아폴로처럼 깃발을 꽂고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달에 영구적인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화성으로 가는 길에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61개국이 참여하는 국제협력, 칩 위의 장기처럼 이전에 시도되지 않았던 과학 실험들, 우주 비행사들의 개인 아이폰으로 실시간 공유되는 탐사 과정, 어떻게 한 임무가 동시에 이토록 과거 지향적이면서도 이토록 미래적일 수 있을까요? 한 발은 박물관에, 다른 발은 별에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진보의 본질입니다. 비극적인 진실은 우리가 과거의 짐에서 절대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 실패, 낡은 기술의 한계로부터 배웁니다. SLS 로켓이 낡은 왕복선 부품을 사용한다고 비판받는 것은 이 긴장의 반영입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혁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향수는 진보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하지만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미래는 과거의 어깨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무시하는 것은 바퀴를 다시 발명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나사가 그 RS-25 엔진들을 보관한 것은 과거의 지혜에 대한 존경입니다. 아폴로의 교훈에서 배우는 것은 미래의 실수를 방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르테미스는 아폴로를 모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긴 곳에서 계속 나아갑니다. 이것은 단절이 아니라 연속성입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횃불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당신도 자신의 과거의 산물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실수, 겪은 실망, 짊어진 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과거가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 과거는 또한 당신의 힘입니다. 당신의 경험, 배운 교훈, 당신을 당신으로 만드는 모든 것입니다. 당신의 과거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에서 배우고 당신의 미래를 그 위에 세우십시오. 마치 아르테미스가 아폴로 위에 세워진 것처럼. 그리고 이 모든 성찰의 끝에 단 하나의 감정이 남습니다. 하나의 약속. 리드 와이즈먼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2022년 아르테미스 1호 발사를 지켜볼 때 아주 어린 아이였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0일 안에 어느 순간 그녀의 아버지는 40만 5천 킬로미터 떨어진 어둠 속에서 있을 것입니다. 지구를 역사상 누구보다도 멀리서 바라볼 것입니다. 이 임무는 또한 이 약속입니다. 진선언의 1972년 그 추상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이름과 날짜와 좌표가 있는 구체적인 약속. 다시 돌아오기 위해 또 53년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약속. 리드 와이즈먼의 딸과 그녀의 세대가 인류가 심우주에 있는 세상에서 자랄 것이라는 약속.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 임무는 단지 로켓의 발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작지만 소중하고 덧없지만 의미 있으며 외롭지만 함께이고 연약하지만 용감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과거에 대한 경의의 표시이자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여정은 거의 끝나갑니다. 발사의 그 뜨거운 순간부터 달의 뒷면에 그 조용한 침묵, 그리고 지구로의 귀환의 그 불확실성까지. 이 임무는 모든 순간을 통해 우리에게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로켓과 캡슐은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탐험은 우주의 거울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탐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임무가 끝났을 때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곁에 새로운 질문, 새로운 꿈, 그리고 우주에서의 우리 위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 즉 캡슐이 바다에 부딪히는 그 순간은 단지 한 임무의 끝이 아니라 동시에 수많은 새로운 임무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캡슐 안에는 단지 4명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캡슐 안에는 인류의 호기심, 희망,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탐험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는 바다에 착수했을 때가 아니라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다시 이륙할 때 진정한 의미를 찾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사실 다음 장의 시작일 뿐이기 때문에 이 여정에서 인류는 53년 만에 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우주 자체의 여정이 어떻게 끝날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얼어붙어 영원한 침묵에 잠길 수도 있고, 어쩌면 마지막 비명과 함께 산산조각 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여정에서는 그 피할 수 없는 끝을 탐험할 것입니다.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을 목격할 준비가 되셨습니까?